안녕하세요, 에리얼입니다. 네, 오늘은 M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라는 강남역 근처의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하이팝이라는 전시 보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팝이라는 팝아트 전시입니다. 요거는 팜플렛인데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로이 리텐슈타인의 대표작도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고, 그래서 이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이름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요. 로버트 라우셴버그, 로이 리텐슈타인, 키스 에링, 로버트 인디애나, 앤디 오월, 이렇게 5명의 팝아트 작가들인데요. 뭐 익숙한 이름, 저 이름은 내가 알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이름은 영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작가들의 작품이 구현된 공간,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작가들의 차이 보실 수 있는 전시라서 일단 전시장 가서 직접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전시예요. 네, 저 전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것도 표시해놓고 공부도 해놓고 그랬는데, 도록을 넘기면서 도록도 보여드리고 또 더 좋게 해상도 좋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팝아트라는 거에 대해서, 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야겠죠. 팝 아트라는 거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popular art라는 그 popular라는 말과 대중적인이라는 말과 아트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popular art. 그래서 영국의 그 미술 비평가 로렌스 엘러웨이가 1961년 뭐 2년이라고 나온 자료도 있어요. 1, 2년경에 이제 팝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술사적으로 조금만 보자면 그 당시의 서양 미술사는 50년대에 미국이 주름을 잡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를 필두로 두고 이제 추상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잭슨 폴록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잭슨 폴록 이렇게 흩뿌리기, 물감을 막 흩뿌리는 액션 페인팅 있잖아요. 물감 막 뿌린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마크 로스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크게 했었죠. 마크 로스코의 생면 추상. 그래서 추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유행이었던 거예요. 추상.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면 뭐 구상의 반대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책이면 책을 누가 봐도 책인지 알 수 있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이게,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대상의 제형과 연결되지 않게 그리는 경우가 두루뭉술하게 말한다면 추상이 되겠죠. 그런 추상이 유행을 하던 때였는데, 그렇게 50년대 내내 추상이 유행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엘리트주의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작가의 붓질 한 번에 그 모든 정신성이 담겨 있고,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붓질의 정신성이 있고, 그 뭔가 영매함이 담겼고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 먹히는 말 이상하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너무, 그러면 진짜 그 정도의 정신성 레벨에 도달해야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엘리트의 미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나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소비 사회가 만연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전쟁 다 끝났고 이제 경제가 호황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그 도록에도 두 분의 큐레이터 분의 글이 한영으로 각각 실려 있는데, 60년대를 설명을 하면서 미국적인 생활 방식, 대중매체에 의해 추진된 현대성, 자본주의가 번영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팝아트는 아까 말씀드린 팝아트란 말을 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영국에서 처음 태동하기는 했는데, 그 팝아트가 나타내는 많은 것들과 그 작업 경향이 미국에서 더 잘 아구가 맞았다고 할까, 잘 맞아 떨어지기도 했고, 미국에서 많은 작가들이 더 팝아트를 이렇게 선보이고 그게 더 각광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중매체 같은 거,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거, 아니면 뭐 스타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거라든지, 정치인의 이미지를 차용한 거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미술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면요. 도록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이 리텐슈타인이라는 작가는요. 요 이미지로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이미지.
해변에서 비치볼을 들고 있는 여인의 이미지로, 이거는 요번에 그 전시에 들어온 작품은 아니고요. 그 뉴욕의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을 가시면, 현대미술관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요번에는 그 매표소 옆에 이렇게 네온 사인 작품으로 이렇게 아마 상품이겠죠? 그거를 전시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전시장 안에서 좀 보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스르륵 넘겨만 봐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만화스러운 이미지 보이시나요? 만화의 한 컷 같은 이미지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왬 이런 의성어, 뭐 앞에도 파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파오 막 이런 식으로 의성어, 말풍선 같은 게 많이 쓰인 이미지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만화에서 이미지를 차용한 게 맞고요. 그거의 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50년대가 추상이 만연하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자료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추상에서는 내가 좀 늦었다라고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의 표현 방식을 찾다가 만화를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채택하게 된 그 과정에서 뭐 딸이 아빠는 미키마우스 똑같이 못 그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그린다고? 그려보지?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한 거냐면, 만화에서 이렇게 스틸컷을, 원하는 스틸컷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확대를 크게 하는 거죠. 일단 스틸컷을 골라서 뭐 그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드로잉을 따로 하기도 해서 그 스틸컷을 확대를 벽에 쏘는 거죠. 뭐 캔버스를 뒤에 두고 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았던 이미지를 확장시킨 다음에 그대로 굵은 선까지를 해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리히텐슈타인을 얘기할 때 벤다이 망점이라는 얘기를 해요. 벤다이 망점을 뭐 가서 그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셔도 나올 거고, 전시장에 설명에도 나와 있고, 벤다이 망점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벤다이 망점이라는 건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점점점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 점묘법처럼, 그 점묘법이라고 하면 점으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옛날 만화 보면 만화를 이제 싸게 인쇄하기 위해서 그런 인쇄 용법에서 생겨난 점이라고 하는데, 그 벤다이 망점을 이제 인위적으로 손으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런 변천이 있는 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 만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만화를 기계가 찍었잖아요. 근데 그 기계로 된 걸 다시 손으로 그리잖아요. 기계로 된 걸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입장에서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리고 벽에 쏜 다음에 그걸 다시 일일이 그 점을 찍는 거죠. 원래는 기계 때문에 생겼던 점인데 이제는 손으로 일일이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들여다보시면, 와, 이거 손으로 찍은 거야? 이렇게 알루미늄 판에 대고 일일이 다 찍은 거야? 하고 보시면 더 작품 보시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점들. 네, 그래서 만화에서 차용한 이미지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제적으로 봤을 때 전쟁과 사랑, 이 두 가지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당시 60년대가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한 찬반론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전쟁이라는 걸 사회에서 드러내기 힘들었던 시기, 다들 전쟁의 얘기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웸 이런 거는 이렇게 전투기 이미지라든지, 네, 이렇게 브르르르르르 이렇게 다 의성어들을 크게 만화 카툰처럼 표시를 했어요. 브르르르르르 이래서 미사일 같은 이미지, 뭐 총알을 쏘는 것 같은 이미지, 아니면 요 그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림이에요. 크랙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소녀, 손을 보면 뭐 되게 앳된 소녀가, 이제 빨간 베레모를 쓴 소녀가 여러분들 뭐 프랑스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세계 2차 대전에 관한 얘기라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자료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쪽 눈만을 보여준 것이
그런 작품들이 덜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리텐슈타인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그 의미 부여는 또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제 두 눈을 다 안 쓰고 한쪽 눈만 보여준 작품들이 그 작품 세계에서 꽤나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네. 그것까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재밌게 봤던 작품이 이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양말 포스터와 발찌루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진짜 양말 일상생활에 있는 거고 손발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게 재밌게 표현이 돼 있었고 포스터에 표현이 돼 있었고 의미는 사실 진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전시회 홍보 포스터인데 일단 눈에 확 캐치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뒤에가 망점이 된 것과 공백으로 표시된 거에 이런 사이를 통해서 이미지가 확실하게 가긴 되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또 재밌었고 그리고 그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88올림픽 포스터 작업을 했던 것도 한번 전시장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rying Girl, 우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만화에서 따온 것 같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뭔가 미국 여성을 금발에 아름답고 글래머러스하고 미국 여성을 표상한 이미지라고 많이들 해석이 되는데 보면 되게 감정적인 모먼트긴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근데 되게 페이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조금은 뭔가 이게 진짜 막 슬퍼 죽겠어라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뭔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 만화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 뭐 그 당시 여성들이 내세웠던 이미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고 오마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를 사람이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꼽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이 리텐슈타인이 네.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들을 이렇게 입체파 작품들, 입체파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보이는 걸 이렇게 해체해서 이쪽 모양에서 본 거, 이쪽 모양에서 본 거 각각을 이렇게 해체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간단히. 그래서 그런 그림들 아니면 요 그림도 좀 재밌었어요. 요 그림. 네, 요 그림은 책 읽는 틴틴이라는 작품인데 그 틴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땡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 만화 캐릭터 옛날 빈티지 만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고 뒤에는 마티스, 앙리 마티스 화가의 작품을 오마주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상을 봤을 때 오마주했다는 걸 알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이 되게 만화스러워지게 바뀐다는 점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 중간에 이렇게 칼이 하나 슉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없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면이 또 흥미롭기도 하죠. 이게 뭐야? 칼이 왜 갑자기 날아가지? 여기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그래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칼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실지. 네, 틴틴의 모험.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로이 리텐슈타인의 작품으로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인데 요거 붓자국이라는 작품인데요. 멀리서 보면 좀 스파게티 면발같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붓자국이라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년대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어떤 암암리하는 발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 붓질 한 번의 정신성이 담긴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한번 붓을 긋는 거, 붓질하는 거는 작품의 시작이고 작품의 일부잖아요. 그냥 하나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자체를 작품화 만들어요. 작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었던 거를 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표현주의랑 정신성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네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 붓질의 존재감을 부여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추상표현이랑 맞닿아 있는데 또 그거를 그냥 이렇게 파바뜨시로 바꿨다는 거에선 그럼 비꼬는 건가? 동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황상으로는 반대에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추상표현주의의 반대에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도록의 순서는 앤디 워홀입니다. 네, 앤디 워홀은 한국에서도 전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작품 얘기하기보다 좀 간단히 볼게요.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뉴욕에 이렇게 팩토리라는 작업실을 설치를 해놓고 이제 조수들을 많이 고용한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니면 뭐 처음 뭐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실크 스크린의 기법을 처음 작품을 만들어내면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조수들은 그냥 거기서 다 찍어내면 진짜 공장대처럼 작품을 찍어낸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기계다, 나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네.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 마릴린 먼로 시리즈는 유명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오디오 가이드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오디오 가이드도 참 잘 되어 있는데 승리 씨하고 유준상 씨가 녹음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들으면서 작품을 관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앤디 워홀이 작품을 제작할 때 고려한 거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유명세. 두 번째, 아름다운 미. 세 번째,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는 셋 다 해당하는 거죠. 유명했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당시에 62년에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죽음이니까, 네, 뭐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죽었다는 것까지 해서 앤디 워홀의 작품으로서 제작되기에 다 들어맞는 거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화려하다. 그리고 찍어내는 방식, 같은 이미지를 계속 찍어내는 워홀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런 피상적인 이해를 했다면 보면 볼수록 조금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중 스타의 이미지잖아요. 글래머러스한 스타의 이미지.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스타, 그런 별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조금씩 변하면서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 사람의 개인성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마릴린 먼로 이미지, 이렇게 진짜 절대 다수의 대중이 그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이제 마릴린 먼로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게 된다는 거죠. 대중 스타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대중 문화의 그런 면을 꼬집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대중의 이미지가 무한대로 반복되고 변이 되고 조금씩 바뀌면서 근데 진짜 진리는 뭐지? 진짜 마릴린 먼로는 그럼 누구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할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재밌게 너무 아름다워, 뭐 여러 버전이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차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유명한 캠벨 수프 시리즈도 커다랗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앤디 워홀이 캠벨사에서 나온 이 통조림 수프를 그림으로 제작을 하고 실제로 그 통조림을 전시장에서 팔기도 했다고 해요. 사인을 해가지고 팔기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냥 기성품을 그린 것인데 존재하는 기성품을 똑같이 복제해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술 작품이냐? 그럼 미술 작품이 이제 뭐여야 되느냐? 미술은 끝난 거냐? 뭐 이런 식으로의 얘기까지 이어졌던 굉장히 많은 논쟁, 언쟁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그 캠벨사의 수프에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클램 차우더, 어떤 건 뭐 토마토 수프 이런 식으로 다른 수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트루 아트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복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작품, 코카콜라 먼저 얘기해볼까요?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또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팝적인 걸 많이 나타내는 게 앤디 워홀의 생각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콜라는 마시는데 뭐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는데 콜라가 저렴했었으니까 마실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도 똑같은 콜라를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배우들도 똑같은 콜라를 마시고 그 대중문화의 어떤 표상인 거죠. 진짜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경제적으로 그게 뭐 부가 있다든지 해도 다른 콜라를 마시는 게 아니죠. 소비재 상품, 그 자본주의 사회 소비재 상품을 똑같이 향유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 획일성을 보여주는 게 콜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마시는 콜라도 내가 마시는 콜라도 그냥 콜라다, 똑같은 콜라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의자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것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료에서는 앤디 워홀이 공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전기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 이미지는 일단 그 교도소의 전기의자 사진을 모토로 한 건데, 아까 전에 앤디 워홀이 유명세 미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에도 계속해서 천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어렸을 때 아픈 시기를 겪기도 했고, 뭐 삶에서 여러 죽음을 경험을 해서 죽음을 목도를 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도 사회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 작품 자체가 뭐 난 찬성이야, 난 반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를 일단 예술의 선상에 끌어온 거죠. 그리고 죽음을 소재로 잡은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뭐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형 의자의 참혹함을 나타낸 걸 수도 있고, 이것조차도 죽음조차도 소비하는 세대를 꼬집은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앤디 워홀이 뭐 사고 장면, 재난 장면을 그린 시리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가능성이 열려있죠. 그것조차도 소비하는 대중문화, 대중매체를 꼬집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부가 되어서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냐, 뭐 평가가 갈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앤디 워홀의 이미지를 봤고요. 네, 그리고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라우셴버그는요. 라우셴버그는 엄밀히 말하면 팝보다는 조금 앞선 사조, 과도기 사조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표현주의 다음에 팝으로 넘어갈 때 이제 네오다다라는 다다이즘의 그 전형적인 미학에 반하는 반미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샹의 샘 같은 거 아시나요? 그 소변기를 작품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런 것 같은 다다이즘의 정신을 받은 네오다다, 그 구간에 있는 작가예요. 그 로버트 라우셴버그라는 사람이. 그래서 팝으로 이동하는 구간, 그걸 선구적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죠. 네, 라우셴버그는 뭐 전시장의 그 벽의 설명을 보시거나 아니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시면 컴바인 페인팅이란 말을 하실 텐데요. 거기서 설명을 할 텐데, 회화, 2차원의 회화와 2차원이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조각으로 얘기가 되던 것들 아니면 사물 같은 것들을 합쳐서 그 중간에서 노는 그런 컴바인 페인팅을 선보인 그런 작가입니다. 뭐 모노그램이라고 해서 타이어에 그 박제된 양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엄청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뭐 아쉽게도 요번에 그런 뭐 조각적 특성이 반영된 2, 3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 이제 그 대중매체 신문 같은 거에 사진을 이제 스크랩해가지고 함께 했다든지 아니면 포토 에팅을 했다든지 사진을 다르게 뭐 판화 작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보여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사실 라우셴버그의 그런 컴바인적 특성이 확 드러나는 게 더 들어올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좀 그 대중매체에서 임의로 사진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림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딱 봤을 때 그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 편이에요.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이제 제목을 보기 전에 아니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추측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인 관람을 한다면 그 추측이 재미있을 수는 있긴 있죠. 아, 저건 왜 있을까? 네, 그런 작품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한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뭐 저는 뭐 Support, 지지라는 작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들고 있는 군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편지 봉투 같은 거, 그리고 그 가로 세로 퍼즐을 풀고 있는 손, 뭐 대머리 독수리의 사진, 뭐 요 정도 해변가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제작된 이유가, 이 작품이 제작된 이유가 니카라과라는 국가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지진에 대한 서포트를 보내는, 지원을 보내는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로 세로 퍼즐을 하고 있는 그 펜의 끝에 이제 또 스크랩 같이 표현된, 신문 같이 표현된 거에서 헬프라는 거에 이제 손이 가 있다든지, 그 정도가 가장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뭔가 작품 제목과의 연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내러티브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추측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막 긴 수염고래 무리라는 포토 작품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긴 수염고래 무리와 이것이 무슨 관련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작품을 한참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이게 왜 긴 수염고래 무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 평화라는 작품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lue into the space, 이 공간에다가 풀로 붙여라 any assortment of information from any single day's newspaper. 신문에서 그 어떤 정보의 몸이든지 갖다 붙여라 라는 것과, 뭐 glue it to the space, cut the word piece from any front page headline. 그쵸? 어떤 헤드라인이든지 평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다 붙여라 했는데, 그렇게 캡션이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흥미롭죠. 그리고 전화기가 이렇게 있고, 뭔가 당시에 핵 얘기를 많이, 냉전 시대에 지나면서 핵 얘기를 많이 했던 때니까 그런 핵을 누르는 핫라인 같은 걸 연상시키기도 하고, 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그 해골하고 촛불 같은 게 그려진 경우에, 이제 보통 서양화 도상에서는 해골과 촛불이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이 도상은 무슨 관련일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라우셴버그 작품들 그 색감, 표현 방식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버트 인디애나인데요. 로버트 인디애나는 이 작품, 요 러브라는 작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죠. 뉴욕에도 있고, 뭐 필라델피아에도 있고, 타이베이도 있고,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을지로 주변에 갔는데 그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이 생겨서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 건축비의 몇 프로, 소수의 프로는 이제 뭐 공공조각, 공공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어디 가시면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링크에 밑에 더보기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브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이 발행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을 하려고 로버트 인디애나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제작이 되고 워낙에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에 관한 비화는 저작권 등록이 처음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가지고 너무 많이 막 여기저기 차용이 된 거예요. 뭐 컵에도 쓰이고 뭐 티셔츠에도 쓰이고 상품에 너무 많이 쓰여서 한때 이 화가가 완전한 상업주의 아니냐, 진짜 상품에다 그래서 파는 것 위주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비화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러브라는 이미지를 보시면 다른 글자들은 다 이렇게 곧게 서 있는데 O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러브, 이제 어떤 해설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바로 설 수도 있지만 조금만 기울어지면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작가가 얘기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브라는 거. 그리고 이런 강렬한 원색, 표지판적 이미지는 작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유소에서 봤던 거, 주유소의 색감 그거를 반영하고 그 당시 봤던 하늘의 색감을 반영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색적인 색감이랑 도표 같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은 그때 봤던 표지판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숫자를 다룬 작품들도 많아서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피카소의 생년월일을 담았다. 이렇게 숫자가 담겨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러브라는 작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호프라는 작품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작가가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입니다. 키스 헤링은 요 굵은 선으로 채워진 사람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전시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게 이 사람이 뉴욕 지하철에서 처음에 그래피티나 이렇게 그 초크 펜이나 초크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렸던 것을 반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처럼 조그맣게 꾸며놨어요. 역사의 벽에 뭐 Fifth Avenu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 역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이제 지하철에 기다리듯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벤치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전시 공간 기획이 잘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굵은 선 내부가 텅 빈 이미지로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뭐 아이 같은 이미지, 강아지 같은 이미지들이 상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이 앤디 마우스라는 시리즈였는데 앤디 워홀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나이차가 좀 있었지만 몇십 년의 나이차가 있었지만 되게 막역한 사이였고 그리고 둘 다 뭔가 월트 디즈니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굉장히 더 클릭한 거죠. 이렇게 둘이 통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술적인 교감을 많이 했던 사이였는데 그 앤디 워홀의 죽음 이후에 앤디 워홀을 어떻게 보면 기리는 의미에서 이제 앤디 마우스라고 미키 마우스 같은 이미지로 표시를 하고 달러 표시. 앤디 워홀이 굉장히 돈, 유명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의 지폐에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행가를 받고 있는 모습 같은 거 그린다든지 그렇게 그려진 팝적인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말 시리즈. 그래서 앤디 워홀의 죽음도 겪었고 그리고 바스키아라는 가까웠던 화가의 죽음도 겪었고 그리고 본인도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작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미술사에서 보쉬라는 지옥을 그린 화가, 지옥적인 이미지를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조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 괴수 같은 모습도 보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먹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뭐 모나리자 아니면 뭐 교황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그래피티처럼 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당시에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느꼈던 그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이 이미지들을 봤을 때 이렇게 낙서처럼 그 위에 해놓은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의존해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오히려 그래서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듯한 이미지죠. 그래서 뭐 핵같이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팝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마지막 작품을 봤습니다. 사실 전시장 순서는 이것과 조금 다른데요. 그냥 도록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또 작가가 5명이나 되고 작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전시였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면 더 그 강렬한 색감들, 퐁퐁 튀는 팝스러운 이미지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영상 앞에 클립에도 짧게 넣겠지만 이제 전시장 DP도 굉장히 각 작가의 특색에 맞춰서 되어 있고 중간에 그 앤디 워홀의 작품 바나나
작품처럼 꾸며가지고 바나나를 막 소품으로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크 스크린이라고 대량 복제를 할 수 있는 그 생산 기법을 작가들이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 실크 스크린을 직접 뭐 추가적인 돈을 내시긴 하셔야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대량 복제를 한 거였구나. 이렇게 팩토리식의 복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전시를 보러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러면 감사할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생각하셔서 가보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전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또 저는 다음 전시 리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